연말 연시 이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말이죠. 올해는 날씨라도 그래도 좀 따뜻해서 말이죠. 조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오늘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휑하죠, 이상하게. 매년 연말이 되면 휑하긴 한데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올리네 마네 뭐 내년 2월부터 대출 뭐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뭐 거래 절벽이네 마네 뭐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으니까 근데 또 북한에서는 또 뻘짓하고 앉아있죠 또. 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세상 돌아가는 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돌아가겠지. 연말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지. 재밌는 거라도 좀 있고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뭐 월드컵이라도 있고 막 그래서 4강까지 가고 그러면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날 텐데, 그쵸? 그런 것도 없어요. 아, 어디까지 했더라? 아, 계약체결사에 가실 지금까지 했죠.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쌍무계약. 이런 거예요. 각과 의사의 매매를 합니다. 그럼 요 놈은 권리가 하나 생겨요. 무슨 권리? 대금 청구권. 채권이죠. 의무도 생깁니다. 재산권 이전 의무. 이렇게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겠죠. 반면에 이놈은요, 갑에 대해서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고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놈을 매수인이라고.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요, 당사자 두 놈에게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자,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채무는요, 대가적입니다. 대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대가적인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뒤집으면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런 채무를 대가적 채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양 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계약을 쌍무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긴 걸 쌍무 이렇게 불러요.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일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라 그러면 그 계약 체결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계약이 쌍무 계약이고, 그래서 이 쌍무 계약에 공통적인 효력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채무. 잘 보세요. 만약에 국가가요, 너 이거 먼저 넘겨주고 돈은 나중에 받아. 그럼 얘 열받겠죠? 반대로 너 돈 먼저 주고 물건은 한 일주일 있다 받아. 만약에 국가가 매매 계약을 한 경우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대금은 일주일 뒤에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두거나, 반대로 매수인은 대금을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물건은 일주일 있다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즉 어느 한쪽 보고 먼저 이행을 하라고 하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 내가 먼저 하냐 말이야. 왜 내가. 그래서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적이라는 말 속에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하라, 이런 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가성 채무가 생기고, 그 채무는 대가적이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국가가 강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다르게 약정할 수는 있어요. 그걸 국가가 막지는 않아요. 예컨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고 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을이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당사자가 약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가가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 동시 이행 관계로부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항변이라는 것은 거절을 말합니다. 거절. 항변권이란 거절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하겠다. 이걸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 항변권이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생기는지 그 의의를 보겠습니다. 각과 의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을 했어요. 1월 10일 날. 그리고 1월 30일 날 동시에 재산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월 30일이 됐습니다. 당연히 갑은 재산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을도 돈을 주면서 물건을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물건은 안 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을이 돈은 안 주면서 물건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각각 그 청구받은 사람은 왜 내가 먼저 돈 주냐? 네가 물건 줄 때까지 난 돈 못 줘. 반대로 왜 내가 먼저 물건 넘겨주냐? 네가 돈 줄 때까지 물건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법적으로 엮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하여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하여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발생했고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발생했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됐는데 그런데 그중 어느 한쪽이 자신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한 경우 청구받은 자가 청구받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이렇게 되겠죠.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뜻이 그래요. 어렵지 않죠? 왜 인정해 주냐? 그게 공평하니까. 공평의 원칙.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니까.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게 공평하니까.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요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법에서는요. 요건 하게 되면 의를 쪼개면 요건이 돼요. 뜻을 쪼개면 요건이 됩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잘 생각하면서 이게 뭐였는지 생각하면서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발생해야 되죠. 이게 기본이죠.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성 채무.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 일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 분양 같은 걸 받으면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보통 줍니다. 이럴 때 중도금까지는 먼저 줘야 돼요. 나중에 잔금 주면서 아파트를 넘겨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을 주는 것하고 아파트를 넘겨받는 게 동생관계고 그 전에 중도금을 주는 건 동생관계가 아니라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날짜에 건설회사가 중도금 내놔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은 줘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줄 때까지는 중도금 못 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양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 먼저 이행을 해야 될 의무의 경우에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나중에 볼 거예요.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당연히 어느 한쪽이 자기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 매도인이 물건은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놓으라고 청구. 또는 매수인이 돈은 안 주면서 물건 내놓으라고 청구. 해야죠. 만약에 매도인이 물건을 주면서 돈 내놔. 그랬더니 매수인이 물건 줄 때까지 돈 못 줘. 그럼 매도인은
주고 있지 않냐 자식아, 안 보이냐 자식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자가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여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 요건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거 하나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이러한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 뭐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항변권은, 동시 항변권은 네가 물건을 줄 때까지 돈 못 줘요? 죽을 때까지 못 줘요? 물건 줄 때까지 못 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못 줘. 이런 걸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네가 뭐뭐 할 때까지 못 줘라고 내가 이행한 걸 잠시 뒤로 미루는 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뼈대만 의, 취지, 요건, 효과 다 그렇게만. 그리고 지금 동시 이행의 항명권은요,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공평의 원칙상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대가성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변권을 확대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가성 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아요. 그럼 돈 받는 사람은 뭘 써줘야 돼요? 영수증 써줘야 되죠. 돈 갚는 사람 영수증 써달라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돈 받는 사람이 채권자가 영수증을 안 써주면 채무자는 영수증 써줄 때까지 돈 못 갚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돈 갚는 것과 영수증 주는 게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 그런데 돈을 갚는 것하고 영수증을 써주는 건 당사자가 미리 야 내가 너한테 돈을 갚으면 너는 나에게 영수증을 써주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변권을 인정을 해줘요. 동시행 관계라.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평원칙상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법원이 이런 경우는 항변권이 추가적으로 인정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요.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줬어요. 차용증? 돈 갚을 때 차용증 돌려받아야 되죠. 만약에 채권자가 차용증을 안 돌려주면 차용증 돌려줄 때까지 돈 못 갚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돈 갚는 것하고 차용증만 하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래요. 우리 대법원이.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돈 갚는 거하고 뭐가 동시행관계라 했어요? 영수증. 써준 차용증 안 받아도 된다. 뭐만 받으면 된다.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돈 갚는 것과 영수증 주는 것은 동시행관계지만 돈 갚는 것과 빌리면서 써줬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 대법원이.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은 우리 대법원이 할 때 동시 이행관계인 것과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항변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개념과 요건 3개 그리고 나중에 판례를 좀 구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쌍무계약의 효력 2개를 보고 있어요.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 이행의 항변권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이라는 걸 봅니다.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고요. 1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갑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1월 30일 날 기다렸다가 1월 30일 날 갑은 등기서류 넘겨주면 되고 을은 돈을 주면 되죠? 그런데
1월 20일 날 운명의 장난인지 지진이 나서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자, 갑과 을사 일단 계약은 성립됐죠. 1월 10일 날 양 채무가 모두 생겼죠. 그런데 갑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으니까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서 소멸을 해버립니다. 주택이 멸실이 되었다면 갑은 주택을 더 이상 을에게 넘겨줄래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갑의 채무는 소멸했어요. 이때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갑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런 건 나중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갑은 잘못이 없더란 말이지. 이렇게 귀책 사유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은 되었으나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발생했으나 그 중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을 했을 때 반대 당사자 의 반대 당사자의 반대급부. 지금 여기서 뭐야? 대가지급이죠. 그쵸?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은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대신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물이 지진이 나서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갑에게 물을 거냐 을에게 물을 거냐.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책임을 누구한테 책임지라 그래야 돼요? 이 건물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거 누구한테 책임지라 그래야 돼요? 갑에게 책임지라 그래요? 갑 잘못한 거 없죠? 을에게 책임지라 그래요? 을도 잘못한 거 없죠? 그럼 이거 그냥 내 걸려두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은 얘가 져야 돼요. 지진이 나는 애가 져야 돼요. 지진 때문에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렇게 불가항력적의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민법이 규정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어요.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갑의 채무가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반대 당사자인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냐의 독바가지를 누가 뒤집었을 것인가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의입니다. 자, 그림 말고 이제 법적 표현으로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 반대 당사자의 급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원칙이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원칙이. 참 이 채무자는 누구냐? 아까 매매로 가볼게요.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요. 양 당사자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예요. 둘 다. 갑도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고 을도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뭘 말할까요? 정해놔야 되죠.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할 때 그 채무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갑은 주택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불능이 된 채무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채권자는 요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이런 거죠.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지만 돈은 달라고 할 수 있다. 돈은 받을 수 있다. 즉 을은 주택을 넘겨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줘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떨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이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쌍무계약이 공통된 효력으로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고 의미가 뭐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만 오늘은 머릿속에 세팅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쌍무계약의 공통적 효력 두 가지가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서 대금을 1억으로 정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상 권리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당사자한테 생겨야 돼요. 그렇죠? 대금 청구권은 갑에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은 을에게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억은 병에게 줘라. 이때 을은 왜 병에게 주냐고 꼬치꼬치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왜요? 왜 따져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사는데 갑이 야 내가 물건을 너한테 보내면 돈은 병한테 보내? 그럴 때 을은 왜? 그럼 갑은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해? 을은 궁금해. 그럼 네가 그걸 왜 궁금해? 너 물건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도 그래도 나는 궁금한 거 못 참아. 말 안 해주면 안 사. 그럼 갑은 사지 마. 그럼 되는 거예요. 왜 갑이 병에게 돈을 주라고 했는지 을은 관심 꺼야 돼요. 관심도 없고요. 을은 뭐만 관심 가지면 돼요? 물건 제때 넘겨받는 거. 매수인의 유일한 목적은 그거예요. 돈 주었을 때 물건 제때 오네 말이죠. 얘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끄시고 오케이 하면 돼요. 수라. 갑이 을에게 대금 1억은 병에게 줘라. 을이 알았다. 물건만 제대로 넘겨와라. 그럼 내가 바로 병에게 보내겠다. 하면 되지요. 이렇게 하면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생겨요. 즉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이 을한테 1억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 이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아마 이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어떤 경우일까요? 홈쇼핑 회사에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럼 홈쇼핑 회사는 택배 회사와 택배 계약을 맺습니다. 홈쇼핑 회사와 택배 회사가 택배 계약을 맺게 되면 나는 택배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택배 회사하고 택배 계약 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택배 회사에다가 물건 빨리 갖고 오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택배 계약이
물건 주문한 사람을 위한 홈쇼핑 회사와 택배 회사 사이에 물건을 주문한 사람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둘이 택배 계약을 했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 아니 오늘 5시까지 물건 온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택배기사분이 아니 내가 당신하고 택배 계약했냐? 왜 나한테 전화하냐? 알아서 갖다 줄 건데. 홈쇼핑 회사에 물어봐. 그럼 뚜껑 열리겠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이 없어. 없는데 권리가 생겨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요.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될 게 나중에 나와요. 구별은 나중에 하고요. 세 번째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명칭이 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약간 스페셜하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매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갑이 을과 매매를 하면서 돈은 병에게 줘라. 을이 알았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 그럼 매매 계약은 특수한 계약은 아니구나. 매매 계약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름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게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매와 같은 보통의 계약에 제3자에게 이행하라. 알았다라는 특약.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이 제3자 약관이 삽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특수한 계약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렸죠? 특수한 계약이다가 틀린 거예요. 보통의 계약에 제3자 약관이 삽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계약은 아니라는 거.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딱 보게 되면요. 우리가 대리에서 봤던 삼각형 구조가 여기서도 나오죠. 삼각형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대리에서 삼각관계라고 안 불렀고 삼면관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삼면관계라는 게 나와요.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자, 병에게 돈 줘라 요청하는 자를 요약자. 알았다. 물건만 제때 넘겨달라. 그럼 돈 병에게 주겠다.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 라고 하고요. 이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쌍무계약을 체결하면 양당사자는 모두 다 각각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미리 채무자가 누굴 의미한지를 박아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얘가 채무자도 되기도 하니까 정해놔야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채무자는 누굴 말한다? 낙약자. 이 둘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권리를 갖는 제3자가 나타나요. 수익자일 거예요. 이때 보세요. 갑이 을한테 병에게 돈을 줘라 그랬어요. 갑은 생명부지 병에게 돈을 주라고 하진 않겠죠.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예컨대 갑이 병에게 1억을 갚을 게 있었다거나 또는 무슨 뭐 내연 관계가 있다거나 등등 아니면 재산을 빼돌리는 비자금 관리자이거나 등등 뭔가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 대가관계는. 예를 들어서요. 잘 보세요. 병이 을에게 1억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을이 내가 갑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수락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하고 갑과의 관계가 궁금해서 미치겠다.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밝히기 전까지는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줘야 돼요.
얘는 물건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현을 기억하세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설령 대가관계가 부존재하더라도 갑병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말해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명칭만 잘 생각해 두세요.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물론 요 둘 사이는 수익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를 기본 계약 관계 또는 보상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요까지는 좀 세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5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2가지만 갖추면 돼요.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이게 일단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갑이 을에게 병에게 주라고 요청을 하고 을이 알았다라고 하는 특약. 그게 뭐였죠 아까? 제3자 약관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성립해요.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제3자 약관이 존재하게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병이고요. 병. 갑에게 1억을 받을 게 있는 상황이에요. 갑에게 1억을 빌려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며칠 있다가 갑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야 내가 너한테 1억을 갚을 게 있지. 그랬더니 병이 언제 갚을 거야? 빨리 갚아. 그랬더니 갑이 사실은 내가 물건을 1억에 을한테 팔았는데 대금 1억을 을한테 부탁해서 너한테 바로 주라 그랬어. 앞으로는 나한테 1억 달라 그러지 말고 을한테 가서 1억 달라 그래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톡 끊었어요. 갑이. 자 여러분이 병이야. 그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갑이 일방적으로 야 너 내가 너한테 1억을 갚을 게 있었는데 그거 나한테 받지 말고 이제 을한테 받아. 그리고 전화를 톡 끊었어. 자 여러분의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분 좋을까요? 우와 드디어 돈을 받게 되는구나. 룰러랄까요? 이런 무슨 거지 같은 갑이 있어 그럴까요? 거지 같은 갑이 있어 그러겠죠. 왜 지멋대로 그러냐 말이에요. 지멋대로.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한테 빌려줬는데 느닷없이 갑이 전화가 오더니 을한테 받으래. 그러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너한테 빌려줬지 왜 을한테 받아. 난 을을 몰라. 을이 재산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 네가 갚아 이 자식아.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둘 사이에 병을 위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병의 권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병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가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갑과 을이 유효하게 쌍무계약을 체결했고 병에게 돈을 주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의 생각이 어떤 건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병의 생각이 어떤 건지.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하나 생기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는 병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바뀌니까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것만 갖고도 일단 성립해요. 갑과 을 사이에는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고 병에게 주기로 합의만 있으면 갑과 을 사이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병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병이
세무자한테 수익을 받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외에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을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게 돼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어렵지 않죠? 근데 아까 홈쇼핑 회사하고 택배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내가 택배 회사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권리가 생겼죠. 수익의 의사 표시 안 해도 생기네? 그런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택배 계약이에요. 이렇게 법에서 별도의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도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 수익의 의사 표시가 하는 몇 가지만 더. 제3자가요, 즉 병이 을에게 야, 내가 돈 받을게 라고 했을 때 을이 오케이 해야만 권리가 생기는지, 제3자가 야, 내가 돈을 받을게 라고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을의 승낙 없이 권리가 생기는지, 즉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인 건지 문제가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갑이 을에게 병에게 주라 그랬죠. 병은 알았다 그랬죠. 이미 수락을 한 상태죠. 수락을 한 상태니까 병이 나한테 돈 달라 그러기만 하면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권리가 생긴다 해서 일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방적이다.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 표시는 낙약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 표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일방적 의사 표시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예요. 병이 을한테 돈 나한테 달라 라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즉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돈은 병에게 주라. 을은 알았다. 그런데 을이 병으로부터 수익의 의사 표시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 나는 물건 일주일 내에 받아야 되는데 그럼 수익의 의사 표시도 일주일 내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 기간을 정해놨어. 그러면 병은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기간을 안 정했을 때 문제가 돼요. 다시 한번요. 병이 일방적으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병에게 권리가 생긴다. 즉 을은 병에게 줄 수가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요, 을은 병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을한테 권리가 없고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을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못 주면 물건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면서 돈을 30일까지 주기로 했다면 수익의 의사 표시도 최소한 언제까지 하라? 30일까지 하라.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수익의 의사 표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30일 날 물건을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걸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할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 10년이에요.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야. 심각해졌어요. 깜빡하고 정하지 않았더니 기간이 몇 년이야? 10년이야. 그러면요, 을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계약은 2015년 1월 10일 날 했는데 이걸 안 정했어요.
당장 물건은 30일 날 받아야 되는데 얘가 수익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얘는 10년 동안 물건을 못 받아요. 2025년 1월 10일까지 물건을 못 받아요. 왜? 물건을 달라 그러면 갑은 병한테 돈 줬냐고 물어볼 거고, 그렇죠? 을은 아직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럼 못 먹는 거 받아요. 그래서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표시고, 일방적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며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민법상,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을은 최악의 경우에 10년간 물건을 넘겨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을 보고 10년간 버텨라 그러면 좀 가혹하죠. 그러니까 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최고라고 합니다. 을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수익을 받을래 말래. 즉 낙약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 이걸 최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을이 물어보는 거예요, 병한테. 너 수익 받을 거냐 말 거냐. 문제는 을이 물어봤다 해서 병이 대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해 줄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봐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도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네가 왜 궁금하냐, 이 자식아. 난 대답 안 해, 이 자식아. 대답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을이 답답해서 병한테 수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면 주는데 병이 쌩까? 대답 안 해. 그럼 물어본 을이 뻘쭘하죠? 안 뻘쭘해요? 뻘쭘하죠. 그래서 민법은 을 보고 뻘쭘하지 말라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병은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좀 중요해.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까지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하나,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하나,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하나, 요 세 가지가 효력이 될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을 때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란 뭐냐?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이렇게 쌍무계약상 권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성질은 매매와 같은 일반적인 보통 계약에 제3자 약관이 붙어있는 것에 불과할 뿐 특수한 계약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삼면관계가 성립하고 그 삼면관계에서 요 둘 사이를 보상관계, 요 둘 사이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요 두 개만 있으면 성립한다. 단 그렇다더라도 제3자 권리가 그냥 생기지는 않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걸 해야 생긴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수익의 의사표시는 첫째, 일방적이다. 두 번째,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3자는 요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X. 요약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낙약자에게. 언제까지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때 채무자인 낙약자가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을 주고 있더라.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효력은 이제 나중에 조금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제 계약의 비정상적인 종료 형태인 해제 해지 2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